안녕하세요. 저는 시집살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39살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는 시집살이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말로만 듣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더라고요. 특히 시누이 문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이게 가족인지 남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누이는 손 윗사람인데요.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나이값 못하는 시누이 누가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귀신이라도요. 처음엔 시누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은 회사 소속 회계사고 그 누나인 시누이는 저보다 5살 많은 치과의사예요. 개업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안정된 병원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의사더라고요. 정말 돈도 많이 버는지 매달 신상 명품을 사고 옷도 행동도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시누이와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부를 잘했대요. 시부모님께서 열심히 키우신 거죠. 시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하셨고, 시어머님은 오랫동안 학원 원장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학원을 정리하셨어요. 두 분을 키울 때 열심히 가르쳐서 둘 다 스카이 대학 중 한 군데를 들어갔고요. 각자의 적성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도 형님도 좀 존경했어요. 듣기만 해도 반듯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시댁 같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집이면 나도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었어요. 와, 진짜 괜찮은 집이네. 내 남편 직업도 괜찮은데 시아버님, 시어머님 전직 직업도 괜찮고 시누이도 인사라니 집안 분위기도 교양 있어 보인다. 그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다들 점잖고 배운 분들이라면 갈등 같은 건 없겠지 싶었거든. 솔직히 그땐 좀 안심했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지.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살아봐야 아는가 봐요.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은 딱 속빈 강정이더라고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늘 좋은 인생만은 살아오신 건 아니더라고요. 시아버님은 퇴직금으로 주식에 손을 대셨다가 다 날리셔서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하는 형편이라 제주도에서 여행 해설, 그러니까 가이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누이는 카드 빚이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매달 허덕인다더라고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겉으론 번듯해 보여도 그 이면엔 누구나 감추고 싶은 현실이 있다는 걸요. 제가 결혼할 즈음에는 그런 사정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오히려 시댁이 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면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인 면을 봐야 했던 거죠. 그 집안에서 가장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제 남편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누이 입장에선 동생이 결혼하는 게 못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카드값이 모자라면 제 남편에게 돈을 빌리곤 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해버리면 동생의 돈이 이제 부부의 돈이 되니까 예전처럼 마음대로 손 벌리기가 어려워졌겠죠. 아마 그게 못내 서운했을 거예요. 저 결혼할 때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손윗 사람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말은 놓을게. 우리 집에 그래도 있는 집안인데 대충 결혼하면 쪽팔려서 안 돼. 뭐든지 최고급으로 가자. 예단도 최고급, 결혼식도 최고급으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럼 예단이나 결혼식 관련된 건 어머님과 꼭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도 그 정도 여유는 있어요. 저는 은행원이에요.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알뜰살뜰 적금도 부어서 돈을 꽤 모아둔 상태였죠. 게다가 부모님께서도 제 결혼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두신 게 있어서 금전적인 걱정은 전혀 없었죠.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는데
오히려 시누이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암튼 결혼 준비하면서 시누이와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단은 원래 시어머니와 조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시누이가 관여를 하면서 자꾸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해서 좀 기분이 상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잘 조율해서 그나마 잘 넘겼었는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결혼 생활 시누이 입김에 휘둘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시작된 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편 월급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걸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매달 일정 금액이 시누이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자동이체가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금액이 꽤 커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니, 왜 당신 통장에서 돈이 형님네한테로 가?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내가 말을 못했는데 엄마가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누나랑 나랑 조금씩 보태드리기로 했어. 내가 누나한테 보내면 누나가 합쳐서 엄마한테 전달하더라고. 그래? 금액이 꽤 되던데. 어머님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드셔? 미안해. 미리 상의했어야 했는데 결혼 전부터 주던 거라 그냥 습관처럼 계속 보냈어. 솔직히 그때 좀 화가 났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부부의 경제는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 오가고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이고 저도 벌고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으니까 그땐 그냥 넘겼죠. 그리고 아니 시부모님은 돈이 얼마나 없길래 아들한테 이렇게 많이 돈을 매달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고요.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큰 갈등의 시작이 될지를요. 저와 어머님은 서로 SNS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종종 어머님 SNS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를 보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일상을 보면 볼수록 어렵게 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좋은 곳을 자주 다니시고 백화점 VIP이신지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도 올라오고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제주도에서 가이드 일로 꽤 벌고 계시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아들한테 그 많은 생활비를 달라고 하신 걸까요? 이건 뭐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싶었어요. 저희가 힘들게 벌어서 드리는 돈이라면 적어도 알뜰하게 사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초대받아 밥 먹으러 갔더니 식기며 그릇이며 전부 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랑 새로 사신 물건들만 봐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여유롭게 더 잘 살고 계신 것처럼 보였죠. 이건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 돕는 꼴이더라고요. 적어도 도움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땐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결단을 내렸죠. 어머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보기엔 그렇게 힘든 사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거든요. 저희 전세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던 용돈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도 좀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동시에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둘 다 지으셨어요. 무슨 용돈? 무슨 돈을 줬어? 아니 나는 받은 것 없는데. 정말 순진무구한 표정이셨고요. 말투도 전혀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모르시는 사람처럼요.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형님이랑 돈을 모아서 어머님 생활비로 드렸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누이랑 남편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어요. 둘 다 얼굴이 딱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시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기만 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집안의 생활비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께 가는 돈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누이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옳게 그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손대지 마. 나 그 돈 없으면 죽어. 그리고 그건 나랑 나중에 따로 말해. 저도 돈의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얼마나 열받던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속으로 오만 가지 시누이 욕을 했는데요. 시누이가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시누이에게 단호하게 쏘아붙이셨어요. 너 혹시 애한테 매달 돈 보내라고 한 거야? 너 쓰려고? 시누이는 고개를 휙 쳤더니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동생이 누나 힘들어서 돈 주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시누이의 뒤통수를 한 대 내리치셨습니다. 이 미친년이 동생 등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시키려고 작정했어? 결혼하면 각자 사람인 거야. 세아가 미안하다. 돈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고 내 남편 데리고 집에 가거라. 가서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라.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말해. 나는 오늘 내 시누이 잡아먹을 테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 정말 점잖으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시누이 뒤통수를 갈기면서 미친년이라고 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주식에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은퇴해서도 멋지게 살고 계실 분이신데요. 다 큰 자식이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확실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시누이 봉양할 정도로 제 눈이 어둡지 않네요. 돈 없으면 부모님께 달라고 해야죠. 어디 동생 돈을 뜯어가요? 그것도 지속적으로요. 저희 부부는 밥 먹다 말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던 남편에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죠. 어떻게 나를 속여? 어떻게 바보같이 누나 카드값을 갚아주고 있었어?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누나가 신용불량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 있어. 몇 개월만 도와주면 된대. 올해까지만 해주고 끝낼게. 아빠한테 걸렸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나 죽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진짜 공부만 잘했지 회계 사면 뭐예요. 실속 없는 병신인데요. 뭔 개소리야? 그럼 내 동생도 용돈 똑같이 줘. 당신 월급 내 월급 우리 부부의 공동자금이야. 신우이한테 줄 거라면 내 동생한테도 똑같이 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게.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절대 누나한테 돈 안 줄게. 너 몰라 하는 일 없을 거야. 그제야 남편 얼굴에서 조금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정말로 누나에게 단 한 푼도 가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시댁이 속빈 강정이 아니라 시누이 혼자만 그런 사람이란 걸 확실히 알게 된 게요. 그 일 이후로 시아버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시누이의 카드빚은 결국 시아버님이 대신 갚아주셨고 저희가 시누이에게 줬던 생활비 있잖아요. 비록 결혼하고 한 달치이긴 하지만 시아버님이 대신 저희에게 주셨어요. 아버님도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걸 정리하신 뒤 아버님은 남편을 따로 불러 단단히 정신교육을 시키셨고요. 저에게도 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철없는 짓을 하거나 너 속상하게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라. 내가 이놈들을 너무 공부만 시켜서 세상 물정을 몰라. 세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믿고 살게요. 그래, 내가 저들 단속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알았지? 그 말씀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렇게 신우이의 용돈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신우이는 갑자기 병원에서 잘렸어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치료할 때 환자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게 말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문제는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흥분해서 신우이가 치과기구를 들고 몸싸움까지 벌였다더라고요.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경솔할까? 그동안의 문제도 결국 다 이런 성격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병원 직원들이 말리느라 난리가 났고 병원 측에서도 사건을 무마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병원은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요. 그런데 정작 신우이는 억울하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반찬통을 돌려드리러 시댁에 들렀을 때 시부모님과 싸우는 대화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한자가 먼저 시비 걸었어. 나를 무시하고 반말하니까 나도 참을 수가 없었다니까. 예, 너 나이가 몇인데 직장에서 싸워. 내가 잘린 거면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지. 어디 기구를 들고 사람을 위협해. 그리고 뭐가 억울해. 내가 환자였으면 너 고소했어. 어디 나이값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 엄마는 누구 편이야? 내가 자식인데 왜 남편을 들어? 옳게. 너도 말 좀 해봐. 이건 누가 봐도 엄마가 너무한 거지? 형님, 저는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동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결국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 그만해. 어디 지금 내 엄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해. 너 자꾸 그러면 내쫓아버린다. 사람은 어디서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야. 신우이는 삐쳐서 문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신우이와 눈만 마주쳐도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신우이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며칠만 신세 지겠다더니 일주일이 넘어도 나갈 기미가 없길래 제가 결국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SOS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 형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 산 지 일주일째거든요. 저도 직장 다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은 얼마나 어지럽히는데요. 청소나 빨래 한 번도 안 하고요. 게다가 새벽까지 야식 시켜 먹고 쿵쿵 돌아다녀서 아래층에서 연락도 몇 번이나 왔어요. 신우이 데리고 가시든지요. 아니면 저희 진짜 이혼할 판이에요. 어머, 걔가 거기가 있었니? 나는 우리 딸이 집 나갔다고 너나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해서 말을 안 했었고 너네도 연락이 없길래 그래서 친구네 간 줄 알았지. 아주 동생을 보응으로 하네. 내가 지금 바로 걔 치워줄게. 정말로 1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와서 신우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아버님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누나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아내한테 잘하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만 내 가족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된다고요. 형제라고 무조건 감싸는 건 가족이 아니고 이제 누나는 한치 걸러니까 누나 일에 끼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진짜로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지만 반성을 꽤 하더라고요. 제발 더 이상 신우이랑 저랑 얽히지 않게 남편이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신우이는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새 일자리를 구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석 달을 그냥 놀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님의 한숨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지쳐 있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가족 일이라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어렵고 내 시누이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병원 그만두고 석 달째 노는데 뭘 하려는 의지가 없어. 아침엔 늦잠 자고 점심엔 카페 나갔다가 저녁엔 드라마 보며 와인 마시는 게 일상이야. 처음엔 나도 그냥 좀 쉬라 했지. 사람 누구나 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석 달이면 너무 심하지 않니? 그러게요, 어머님. 이제 쉴 만큼 쉬었는데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형님과 얘기는 해보셨어요? 해봤지. 그런데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나갈 데가 없다네. 이를 어쩌니.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 이대로 주저앉으면 어쩌나 해서. 아니 얘가 잘할 땐 공부 잘해서 좋았는데 인생을 왜 이렇게 망쳐가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말씀대로 치과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금방 퍼졌을 거예요. 차라리 개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형님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까요. 개업이라 우리가 돈이 그렇게까지는 없잖니. 개도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형님이랑 한번 진지하게 상의해 보세요. 이대로 멈춰 있으면 그동안 쌓아온 게 다 사라져요. 오히려 개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날 시누이와 얘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퇴직금이 조금 남아있다며 그걸로 개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도 잘됐다 싶었는지 등을 떠밀었고 시누이는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상가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좋은 자리를 찾았다며 계약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으로 계약금을 내고 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치렀다는데요. 세상에, 그게 알고 보니 부동산 사기였어요.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누이는 또다시 방에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다시 나서셨어요. 시어머니는 적금을 깨고 시누이는 명품 가방과 시계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이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 계약을 했대요. 이번엔 신도시 중심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상가라 상권이 괜찮았죠. 간판도 반짝이고 인테리어도 꽤 근사하게 꾸몄다더니 다들 이번엔 잘 되겠다 했어요. 첫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약도 꾸준히 잡히고 매출도 제법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또다시 시누이였어요. 하루는 밤늦게 시어머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큰일 났어. 네 시누이가 지금 경찰서에 있대. 분명 회식한다고는 하고만 했는데 무슨 사고가 났나 봐. 네 시아버지도 오늘 제주 내려가셔서 안 계시고 나 혼자선 도저히 못 가겠다. 너랑 우리 아들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님. 금방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부부는 급히 옷만 걸치고 어머님을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시누이는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직원들과 회식하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시누이가 먼저 손을 댔다는 겁니다. 목격자도 있고 CCTV도 있다 보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더니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데 합의금 1,500만 원 정도면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솔직히 너무 크긴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시누이는 폭행죄로 전과까지 남게 되잖아요. 의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은 모두가 지쳐 말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시아버님이 급히 올라오셔서 시누이를 크게 나무라셨고 저희 부부까지 불러 앉히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얘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건 너희도 알잖아. 내가 이미 빚도 다 갚아주고 개원할 때도 가진 돈 다 썼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 나도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혹시 너희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시누이한테 잠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 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얘한테 받아서 꼭 갚을게. 1,500만 원 전부요? 그건 저희한테도 좀 큰 금액인데요. 그리고 다 묶여 있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얘랑 얘기해보니까 대출이랑 인테리어 잔금까지 밀려있대.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만 부탁해도 될까? 아버님이 정말 어렵게 애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범죄자 되는 건 막아야지요. 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마침 저희가 들어놓은 적금이 있었는데요. 만기는 아니지만 그 통장을 깨면 딱 1,5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날 그 돈을 아버님께 드렸고요. 아버님은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큰일을 여러 번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여러 번이나 사과를 했고요. 고맙다고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시누이는 정말 뻔뻔함의 끝이었어요. 그 큰 돈을 대신 마련해줬는데도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아마 자기 동생 주머니에서만 나왔다고 생각하겠지요. 제가 없었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치밀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단단히 말했어요. 당신 누나한테 꼭 전해. 돈 반드시 갚으라고. 언제까지 우리를 봉으로 생각할 건데. 남편은 처음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아끼더니 결국 그날 저녁에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했어. 근데 누나가 상황 봐서 갚을게 이러더라. 우리는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냐고. 자기는 망했다는데 갚을지는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시누이 특유의 그 말투까지 떠올리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책임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도움은 당연하고 감사는 모르는 사람이구나. 게다가 남편도 절대 시누이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시누이는 가족이 아니라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짐 같은 존재라는 걸요. 제 인생에서 시누이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누이가 완전히 망하는 것보단 차라리 잘 돼서 우리에게 피해 안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슴으로는 싫어도 머리로는 형님이 잘 되길 외쳤죠. 그런데요,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시누이의 치과는 첫 달엔 그럭저럭 괜찮았대요. 개원 초반 홍보 덕분에 매출도 나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환자가 뚝 끊겼어요. 오픈빨이 끝나자 바로 현실이 찾아온 거죠. 그때부터 시누이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있어야 할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할 말이 있다고 제가 일하는 은행 근처에 왔다고 점심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병원은 하도 손님이 없어서 닫고 왔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점심시간 되자마자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구강검진 있잖아. 그거 보건소 통해서 위탁 신청 넣었어. 다들 안 하려는 일이라서 내가 먼저 손들었지. 그래서 여러 학교 맡게 되었어. 제가 듣기로는 다른 치과 의사분들은 그런 건 잘 안 하신다던데요. 돈이 거의 안 된다고 해서. 맞아. 돈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주니?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지금은 뭐라도 해야 해. 그 말에 잠깐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대표의사라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싶던 찰나 갑자기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네 은행에도 내가 영업 좀 하면 안 될까? 직원들 스케일링이나 치료도 20% 싸게 해줄게. 순간 역시나 싶었죠. 밥 살 위인이 아닌데 밥 사준다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형님, 저희 지점장님이 그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예전에 한 동료가 부모님 과수원에서 사과 포도 저렴하게 직원들한테 판다고 게시판에 글 올렸다가 크게 혼났어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주눅들지도 않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럼 올케라도 와. 스케일링 언제 했어?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돼. 올 때 올케 부모님이랑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와. 내가 다 잘해줄게. 그런데요, 저도 평일에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 일할 때도 있잖아요. 형님 병원까지 가긴 어려워요. 그래도 한 번 와. 내가 잘해준다니깐. 사람 소개시켜주면 거기에서도 또 몇 프로 할인해 줄게. 자꾸 불이한 부탁을 애걸복걸하니까요. 저도 슬슬 기분이 상해지더라고요. 형님, 저희 1,500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말이죠. 다음 달엔 일부라도 주실 수 있으세요? 올케도 참 내가 돈이 어딨어. 생기면 줄게. 누가 안 갚는데? 그때 시누이가 밥을 빨리 먹더니 황급히 밥값 내고 가더라고요. 딱 봐도 저를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막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휘말리지 않고 단칼에 잘라내서 다시는 말 안 하겠다 싶었어요. 그날만큼은 제가 스스로에게 완승했다고 앞으로 날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 싶었는데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버님 환갑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아버님 환갑을 저희 마음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아버님께 환갑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여쭤봤죠. 아버님은 원래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 요란하게 잔치하는 것보다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예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시더라고요. 비용이 부담되지 않게 당신이 반을 보태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래요? 저희가 다 내드려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을 제대로 준비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바로 여행사들을 알아보고 일정이랑 숙소, 비용까지 꼼꼼히 비교해 봤어요. 두 분이 함께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패키지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 분담이었죠. 저희 부부만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시누이도 자식으로서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알아본 패키지를 선택하는 문제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누이를 만났어요. 그때 남편이 드디어 그동안의 정신교육이 들어먹었는지 제대로 된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저번에 우리가 누나 합의금 대신 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누나가 여행 예약 전액 맡아. 그러면 400만 원은 저번에 우리 집 안마의자 준 걸로 퉁쳐줄게. 순간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정신이 들었구나 싶었죠. 남편도 생각해보니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왜인지 자신의 누나한테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남편이 돈 달라고 독촉했는데도 정말 10원 한 장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대를 맨 것 같아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지 나름대로는 어이없겠죠. 한평생 호구, 바보, 병신이었던 자기 동생이 이렇게 똑똑한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얹더라고요. 싫으면 누나가 600만 원 내. 우린 카드로 낼 거니까. 누나는 우리한테 현금으로 줘. 시누이에게 현금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죠. 시누이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가 대신 결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사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고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죠. 형님이 결제해서 일정 전달해 드릴 거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했죠. 남편이 드디어 시누이한테서 벗어났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는 시누이한테 휘말리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침 제가 월차를 냈는데 시부모님 유럽 여행 경비도 저희가 다 결제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손아랫 사람 입장에서 너무 딱딱하게만 굴면 오히려 더 예의 없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그냥 한 번 들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스케일링 하러 오라고 할 때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사람이 없어서 썰렁하더라고요. 데스크에 치위 생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사람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놀고 있었어요. 형님, 병원이 좀 조용하네요. 직원들 예전엔 더 있지 않았어요? 아, 다 그만뒀어. 월급 며칠 밀리니까 다들 나가더라. 요즘은 환자도 없고 직원 한 명으로 버티는 중이야. 올케, 내가 오늘 스케일링 시원하게 해줄게. 그래도 스케일링만큼은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치과 의사 실력 하나는 인정해야겠다 싶었죠. 스케일링을 받고 계산하려고 카드 내미는 순간 영수증을 보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숫자 하나하나가 거짓말 같더라고요. 앞에는 공이 6개, 금액은 무려 800만 원. 스케일링이 800만 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형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계산 맞아. 엄마 아빠 여행 경비에서 내 목 30%는 뺐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뭐라고요? 아니, 그 돈은 형님이 다 내기로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그러자 시누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리어 항변했어요. 내가 왜? 나 돈 없어. 너네는 자식 아니야? 어떻게 그런 돈을 나한테 다 내라고 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엄마 아빠 아니라고 의무를 모른 척 할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앞전 상황 모르는 누가 들으면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신우이가 시부모님 환갑 기념 여행 경비를 다 내야 하는지요. 지합의금 1,500만 원을 저희가 대신 내줬고 이번엔 1,100만 원으로 줄여서 여행을 보내드리자 했는데 그걸 못 낸다고요?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빨리 결제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저 조치 취할 겁니다. 해. 나는 안 할 거니까. 나도 내 밥줄은 챙겨야지. 고객님, 스케일링 끝났으니까 이제 가세요. 비아냥거리면서 저를 힘으로 쫓아내는데요. 저 그때 진짜 빡쳤어요. 지금까지 신우이한테 들어간 돈이 몇 천은 되는데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내쫓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열받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신우이 치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신우이 치과를 단 5분 만에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두 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제 카드로 800만 원을 긁었는지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두 분이 동시에 폭발하셨어요. 잠잠하던 병원 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병원 전체가 울릴 정도였어요. 너 가족 상대로 사기까지 치냐? 그것도 네 동생한테.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당장 결제 취소 안 해? 너 동생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누나가 도움은 안 돼도 방해는 말아야지. 개념이 그렇게 없어서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어서 취소 못해? 그런데 신우이가요. 자기 부모님이 말하는데도 그 와중에 콧방귀를 끼더니 아주 태연하게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빠져 좀. 이건 올키랑 난 사이의 일이야. 모른 척 좀 해. 얼마나 어머님을 무시하던지요. 게다가 아버님한테는 대꾸도 없이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 상황에서도 꼿꼿이 버티는 거예요. 강적이 따로 없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이 날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들고 일어나서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남편 입에서 나온 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나, 우리 와이프 카드로 800만 원 긁었다고? 참네. 알았어. 그거 취소하지 마. 그 한마디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우이도 순간 당황했는지 톤이 바뀌더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어허, 그래, 너랑은 이야기가 좀 되네. 그치? 너네가 나한테 너무했지?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 옳게 보고 얼른 집에 가라고 전해. 여기 전문 앞에 버티고 있거든. 근데 남편이요. 그 다음 말로 완전히 뒤집었어요. 잘 모르나 본데 그때 합의금 우리가 대신 내준 것도 계좌로 다 남아있잖아. 그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대. 이런 부당결제도 신고 대상이래. 그래서 내가 누나 고소하려고. 우리끼리 감정싸움 해봤자 뭐해. 누나는 달라지는 게 없잖아. 이젠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딱 기다려. 누나는 콩밥 한번 먹어봐야 정신이 들 것 같아. 순간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렸고 신우이는 결국 폭발했어요. 뭐라고? 야, 이 미친놈아. 아주 800 가지고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그거 아빠 엄마 여행 경비잖아. 왜 나한테 다 떠넘겨? 됐고 다른 말 필요 없어. 그리고 치과에서 800만 원이 말이 되니? 상위 부서에 전화하면 누나 치과도 끝장이야. 그러니까 누나 취소 안 하고 싶지? 누나는 누나 마음대로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는 욕도 아깝다. 그리고 남편이 뚝 전화를 끊더라고요. 신우이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고요. 고소를 할 거니 집에 돌아오라는 말에 저는 마음을 놓고 그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바로 신우이 병원에 가서 제 카드 긁은 거 취소하라고 난리를 치셨대요. 시아버님은 제주도에 계셔서 직접 오시진 못했지만 전화를 계속 걸어서 신우이를 다그치셨다고 하고요. 그래도 신우이는 꿈쩍도 안 했답니다. 그리곤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한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년 잘못 키워서 말년에 이런 벌을 받는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정말 많이 화가 나서요. 형님을 고소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 차라리 너희가 고소하는 게 낫겠다. 해라. 시어머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굴엔 체념과 분노 그리고 부모로서의 깊은 피로가 한꺼번에 묻어나 있었죠. 처음 며칠은 아무 연락도 없어서 조용하더니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요. 전날 고소장을 받은 모양인지 시누이가 불쑥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초인종을 연신 누르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현관 앞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저희는 시누이 만나기 싫어서 문을 안 열어줬는데요. 야, 문 안 열어?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냐? 어떻게 이게 동생이 누나를 고소해? 야, 너 나와봐. 나와보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묵묵히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가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지 말고 누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말해. 돌아가. 그 말이 들렸는지 신우이가 문 밖에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너네 진짜 나 감옥에 넣어보겠다고 이 지랄하는 거야? 야, 나와봐. 떳떳하면 나와보라고. 그건 법이 판단하겠죠. 그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한동안 문 밖에서 숨소리만 들리더니 결국 쿵소리와 함께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곤 시누이가 씩씩대며 가더라고요. 며칠 뒤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가 조사를 받으러 나갔답니다. 진술서에 서명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럴 줄 몰랐다며 울먹였다는데 참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동안 한 짓은 다 잊고 피해자인 척 눈물 흘리는 거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두 분 다 전화가 왔어요. 시부모님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시누이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다 커서 사고만 치는 시누이와는 말도 섞지 않고 짐을 전부 현관 앞에 내놨다고 합니다. 큰 트렁크며 박스, 옷더미까지 전부 마당에 쌓아놓고 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세아가 우리 딸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말도 섞기 싫어서 짐 전부 현관 밖에 내놨다. 트렁크며 박스며 옷더미까지 다 쌓아놨다. 민폐만 끼치는 년 이제 평생 거들 생각 없다. 나가서 내 발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 어머, 정말요? 그랬더니 형님이 죄송하다고 빌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대요? 아니 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거짐 들고 어디로 가더라. 꼴에 부모한테 자존심 부리고 싶은 거 봐. 내가 저런 년을 키웠어. 내가 정말 잘못 키웠어. 아버님이 한숨 쉬시는 게 수화기 너머로는 들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바꿔받으시고는 이러셨어요. 나도 이제 걔 말릴 힘도 없어. 걔 사람 되기 글렀어. 나이 40이 되어 가는데 정신 차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세아가 우리 부부가 잘못 키운 벌을 이렇게 받는 거야. 두 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저도 이 일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실감했죠. 결국 어머님은 유럽 여행을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환갑 기념으로 평생 한 번쯤 가보고 싶다던 여행이었는데 티켓도 숙소도 다 취소하셨대요. 비행기표 위약금만 해도 몇십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이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셨는지 알기에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다음이에요. 시누이는 여행이 무산돼서 1,100만 원짜리 결제가 다 취소됐는데도 제 카드로 긁은 800만 원은 끝끝내 취소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손으로 한 짓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 텐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이 사람은 진심으로 후회도 죄책감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걱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당신 혹시 형님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 그리고 당신하고 가장 친했었으니까 혹시 도와달라고 안 해? 하겠어? 내가 누나 고소했는데 그 나이에 성격 이상해서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고 어디 갔겠어? 병원에서 지내겠지. 난 그럴 것 같은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 병원이 있는 지역 카페에 가입해서 혹시 시누이 병원 글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세상에나 최근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시누이가 치과에서 퇴근도 안 하고 병원 구석에 간이 침대 펴놓고 생활한대요. 심지어 간이 침대 접어놓지도 않고 누워있다가 환자 오면 침대에 일어나서 진료 보고 환자 가면 다시 눕고요. 샤워도 치과 화장실에서 한다는 의심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사 이상하다고 가지 말라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나이가 곧 40인데 왜 저러고 살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자기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깐 그러는 거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가 이어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는 연락을 받자 그제서야 태도를 바꾸더군요. 갑자기 800만 원 취소한 문자가 왔고요. 돈 갚겠다 합의하고 싶다면서 매달 얼마씩 변제하겠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를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했고요. 공증까지 받아서 서류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제 남편이나 저한테 따로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좀 그 태도가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시누이는 약속을 한 그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돈을 잘 갚아나가더라고요. 병원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돈을 만들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시누이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저희한테 준 게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시누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한번 병원에 들러서 직접 이야기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내가 걔 병원에 가봤는데 아직도 썰렁하더라. 환자는 거의 없고 가끔 애들 이빨 빼러 오는 정도였어. 그래요? 근데 저번 달에 형님이 저희한테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전 너무 불안해요. 알고 보니까 병원이 워낙 안 되니까 아예 폐업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소형 치과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 일주일 중 두세 번은 자기 병원 문 닫고 다른 병원에서 보조 진료를 본다더라. 정말요? 휴,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요, 어머님. 그렇게라도 벌어서 매달 약속한 돈 보내는 게 어디야. 요즘은 기가 완전히 죽어서 얼굴빛도 안 좋고 눈빛도 순해졌더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혼자 지내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래도 괜찮지? 그럼요, 어머님.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잘하셨어요. 사춘기 때도 말대꾸 한 번 안 하던 애였는데 나이 마흔 가까워져서 이렇게 속을 썩이네.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무 속상해. 어머님, 이제 진짜 힘든 일은 다 지나간 걸 거예요. 늦게 오는 사춘기도 있다잖아요. 지금 형님이 딱 그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연신 고맙다, 새아가 하시면서 한숨을 돌리셨어요.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야 저도 처음으로 시누이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는 매달 약속한 돈을 저희에게 보냈어요. 놀랍게도 그 약속은 정말 잘 지켰어요. 매달 초마다 꼬박꼬박 이체가 들어왔고 그 돈이 조금씩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시누이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외였죠. 그렇게 반년쯤 지나자 병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리던 병원에 환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주로 근처 학교 아이들이 이빨 빼러 오거나 구강검진하는 것뿐이었는데요. 시누이는 원래 말도 잘하고 영업 센스가 좋잖아요.
아이들 진료하러 온 보호자들에게 스케일링을 권하면서 썩은 치아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게다가 치료비를 거의 원가 수준으로 받아주니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무엇보다 예전처럼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니 병원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대요. 그 덕분에 동네 이미지도 조금씩 바뀌었는지 지역 카페에 요즘 그 치과 분위기 좋아졌다는 이야기와 의사가 예전보다 진심으로 환자 챙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한간에는 의사 바뀐 것 아니냐고 하던데요. 그만큼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환자가 늘어나자 신우이는 예전에 퇴사했던 치위생사들에게 직접 연락해 다시 함께 일하자고 불러 모았는지 직원들도 늘어났대요. 정말 잘 돼서 다행이더라고요. 그쯤 시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았어요. 세아가 네 시누이가 요즘은 약속도 잘 지키고 돈도 제때 보내더라. 병원도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고 이제야 좀 사람이 됐어. 이번 환갑에 유럽 못 간 게 오히려 잘 된 일 같아. 그 녀석 정신 차린 게 내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형님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우리 집이 좀 평온해진 것 같구나. 다들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참고 버텨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그냥 곁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힘 모아서 잘 지내자. 가족이란 게 결국 서로 버텨주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서로 상처 주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조용한 평화가 그 어떤 화려한 여행보다 훨씬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도 얼마 후에 따로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요즘은 그 애가 새벽마다 직접 병원 청소도 하고 점심도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 일만 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한번 크게 무너져 보니까 이제야 돈의 무서움을 아는 것 같더라. 역시 모든 건 다 겪어봐야 하나 봐요. 형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한층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놓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형님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각자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800만 원을 카드로 긁었던 그 사건 이후로 형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전화도 문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굳이 만나서 얼굴 붉힐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싶은데요. 자존심 센 형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일단은 그냥 멈춰서 있긴 합니다. 매달 송금 내역 있잖아요. 그게 아마 형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장이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요. 말 한마디보다 묵묵히 보내는 그 돈이 미안함의 표현이자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분노로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담담해지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우이는 자기 병원에서 묵묵히 일하고 저희는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않게 되면서 길고 복잡했던 싸움은 조금씩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도 당연하게 기대하거나 상대의 헌신을 권리처럼 여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형님도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결국 변했으니 다행이죠. 저 역시 그 일을 겪으며 배웠어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꾸준함으로 진심을 증명한다는 걸요.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단 각자의 인생이 스스로의 책임 안에서 단단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제가 응원할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